서울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주택을 살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내겐 큰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은 6, 70년대에 유행했을 법한 옥상이 있는 2층 양옥집이었다. 나는 집을 계약하고도 급한 출장으로 인해 보름 만에 겨우 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은 그때 날 기쁘고 설레게 했던 그 집이 아니었다. 그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시처럼 내 눈을 파고들고 있었다. 벽체는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손가락 굵기의 금들이 여기저기 흉하게 나 있었다. 비가 새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가 단언컨대 집을 건축한 일에 단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싸게 샀잖아. 이 가격에 살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그래?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지만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집 앞엔 제법 넓은 마당이 있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마당은 온통 이름 모를 자풀로 뒤덮여 있었다. 더구나 그 키가 담장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한낮인데도 집 안에는 온통 그늘이 져 있었다. 젠장, 귀신 나오기 딱 좋겠군. 그 말을 뱉고 나니 왠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가고 다음에 다시 오자. 나는 현관문을 닫고 대문을 걸어 잠그기가 무섭게 뛰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 꼭 뭔가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뒷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튀어나오고 말았다. 젠장, 이게 아닌데. 나는 금요일 점심때부터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친구 녀석들은 내가 집을 산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한턱을 내라고 난리가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며 대신 이번 주말에 집 정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약속이 있단다. 아무래도 사람을 사야 될 것 같았다. 돈은 좀 들겠지만. 그날 저녁 소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퇴근 후에 나그네 쉼터로 오라는 전화였다. 그것은 우리 멤버들이 소시적부터 모이던 포장마차 이름이었다. 오늘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도 빠지지 말고 꼭 나와. 알았지? 안 나오면 죽어. 늦어도 죽어. 알았지? 소영이, 창배, 길수, 현민,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단짝 친구들이었다. 그날 나는 일이 늦게 끝나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선 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창배였다. 야, 김민수,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만년 평사원인 거야. 사회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냐? 너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사회에서 절대 출세 못하니까 명심해. 알았어? 창배의 잔소리는 내가 자리에 앉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때 창배의 말을 자르며 소영이가 말했다. 이사는 언제 하는 거야?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간 연차를 썼어.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사하지. 이사 가기 전에 손볼 곳이 좀 있어서.
참 너희들 직업 속에서 소장님 알지? 우리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벌려고 여름방학 내내 거기서 노가다 했잖아. 내 말에 창배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그 딸기꽃 대머리 소장?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셔? 지금 연세가 꽤 되실 텐데? 아니, 넌 아직도 그 딸기꽃 대머리 소장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거야? 그게 소개소가 집 근처라 가끔 들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집 정리할 사람 좀 구하려고 잠시 들려봤어. 소장님에게 대충 얘기를 했더니 한 3명이서 토요일 일을 이틀이면 충분할 거라고 하시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영이가 탁자를 탁 소리가 날 정도로 힘껏 내리치며 몸을 일으켰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요즘 돈이 막 썩어 들어가니? 집 한 채 사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치? 김민수 정신 차려.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도 모자라서 반은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너 그 돈 갚으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밥하고 김치만 먹고 살아야 돼. 알고 있어? 소영이 말에 나는 바보처럼 배시시 웃고 말았다. 못됐다. 나도 다 알고 있어. 각오도 했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영이가 말했다. 이 바보야.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데 돈을 쓰려고 그래? 여기 남는 건 시간하고 힘밖에 없는 인간이 셋이나 있는데 놀면 뭐하냐? 이럴 때 친구 위해서 한번 바치는 거지. 안 그래? 소영이가 고개를 돌리자 세 녀석의 시선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돛담배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소영아, 그러지 마. 얘네들 약속이 있대.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말을 들은 순간 소영이의 눈에 날이 섰다. 약속이라고? 쉬는 날마다 어디 공짜 술 얻어먹을 데 없나 매일같이 기웃거리던 놈들이 친구가 집 정리 좀 도와달랬더니 갑자기 그것도 한날 1시에 3명 모두 다 약속이 있다 이거지? 소영이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세 녀석은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상황을 모면이라도 하려는 듯 창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영이, 너도 알잖아, 김 과장. 그 인간이 갑자기 간담회를 한다는 거야. 하여간 그 인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라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 그 인간이 글쎄 간담회를 낚시터로 가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낚시 엄청 싫어하는 거 너희들도 다 알잖아. 나 정말 죽지 못해서 가는 거라니까. 창배의 말을 듣고 있던 소영이가 미덥지 않다는 눈빛을 흘리며 말했다. 낚시터가 어딘데? 넌 말해도 모를 거야. 워낙 외진 곳이라. 주암리에 있는 칠곡 낚시터라고. 창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가 아는 척하며 끼어들었다. 칠곡산 안쪽 깊숙이에 있는 그 낚시터 말하는 거야? 순간 소영이 말에 창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영이, 내가 거길 어떻게 알아? 그곳이 내 친구 남편이 하는 곳이거든. 며칠 전에 통화할 때만 해도 손님이 없어 걱정하던데 잘 됐네. 너네 부서면 한 20-30명 되지? 그 정도 되지. 가면 꼭 내 이름 말해라. 그러면 아주 잘해줄 거야. 만약에 가서 내 이름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소영이의 호통 소리에 창배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하고 말았다. 잠시 상황을 살피며 두 눈만 깜빡이던 창배가 이내 어떤 결심을 한 듯 목소리에 한껏 힘을 주며 말했다. 내가 누구냐? 나 의리 사나이 창배다 이거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간담회 정도는 제낄 수 있는 의리 사나이가 바로 나다 이거지. 민수, 너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다니는 거 알지?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알았냐? 창배 말에 나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창배야,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간담회에 참석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넌 입 닥쳐 임마! 누나를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이던 창배가 아차 싶었는지 잽싸게 소영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하하, 자식이 도와준대도 그러네. 잠시 후 소영이의 시선을 느낀 길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다. 생신도 챙겨드리지 못하고 어머니 생신 겨울이잖아. 소영이 말에 말문이 막힌 길수는 얼버무리며 다시 말했다. 그렇지, 겨울이지. 그러니까 그때도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제사라. 제사는 2달 후잖아. 그렇지, 2달 후지. 잠시 길수를 바라보던 소영이가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어머니 몰래 적금 깨서 주식 투자하다가 홀딱 날린 거 아직도 어머니가 모르시지? 소영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길수가 펄쩍 뛰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어머니가 알면 그날로 난 끝장나는 거야. 내가 그거 메꾸려고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잖아. 내가 하루에 3갑씩 피던 거 너희들도 다 알잖아. 그거 절대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어머니가 알면 나 진짜로 죽는단 말이야. 알았지? 그런 길수를 보며 소영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 얘가 왜 오버하고 그래? 누가 어머니한테 말한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일 못 온다는 얘기지? 소영이 말에 길수가 정색하며 말했다. 아니 얘가 섭섭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구 민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샀다는데 이 형님이 직접 가서 꼼꼼히 살펴줘야지. 깜짝 이벤트야 며칠 늦게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웃고는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길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영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현민이가 먼저 썰을 풀기 시작했다. 소영아, 그럼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되는 거야? 나는 퇴근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시간 비워뒀어. 오늘따라 주말에 뭘 하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던지 거절하느라고 혼났다. 나 잘했지? 그래, 현민이 잘했어요. 소영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황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현민이었다. 그런 현민이를 창배와 길수가 도끼 눈을 뜬 채 노려보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단이 현민이 저놈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민수한테 전화를 받은 현민이 전화를 걸어 함께 가지 말자고 주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놈이 혼자 살겠다고 배신을 한 것이었다. 그때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자. 소영이 말에 창배가 주둥이를 삐죽거리며 말했다. 아니 민수가 집을 샀는데 소영이 내가 왜 술을 사는데? 뭐 그게 네 집이냐? 창배 말을 들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창배 내가 사. 너 민수 친구잖아. 소영이 말에 창배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야야, 너희들 뭐하냐? 오늘 소영이가 산대잖아. 자, 소영이한테 박수! 창배가 그렇게 자기 말을 주워 담는 사이 포장마차의 술병은 한 병, 2병 늘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그런데 여기가 맞긴 한 거야? 저 집도 아니고 이 집도 아닌데 그렇다고 저 산자락이 집일 리는 없잖아. 창배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길수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대문 앞에서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맞는데, 그리고 여기가 꼭 대문 같지 않냐? 길수 말에 현민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바보냐? 여기가 무슨 집이야?
입산 금지 때문에 울타리 쳐놓은 거지.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는 대문으로 보이냐? 입산할 때만 가끔 열어놓는 출입구잖아, 이 바보야. 새 녀석이 집을 찾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할 때 내가 도착했다. 미안, 내가 조금 늦었지? 전 주인하고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미안해. 그런 나를 보며 창배가 버럭 소리를 쳤다. 이 자식이 주소를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일찍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 줄 알아? 창배 말에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래도 잘 찾았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잘 찾긴 뭘 잘 찾아. 우리 여직 헤매고 있었다는 말 못 들었어? 제대로 뿔이 난 창배를 뒤로 한 채 나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좀 전까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그 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뭐야? 집을 샀다더니 야산을 산 거야? 길수의 말에 현민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집은 개뿔, 무슨 집? 현민의 말을 들은 나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따라와봐. 안쪽에 집이 있어. 내가 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제일 먼저 창배가 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말했다. 이거 뭐야? 집이 아니라 완전 숲이잖아. 정말 여기에 사람이 살긴 한 거야? 잘하면 저 숲에서 호랑이 새끼라도 튀어나오겠다. 창배 말을 들은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심하긴 하지? 이 집에 살던 분이 몸이 불편했대. 그래서 손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대. 그래도 생각보단 괜찮아. 조금만 손보면 괜찮아질 거야. 나와 창배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길수와 현민이 따랐다. 이 띨띨이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집이랍시고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지. 안으로 들어서던 새 녀석의 입은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넋을 놓고 바라보던 새 녀석 중 제일 먼저 창배가 내 어깨에 팔을 얹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너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에 다니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손길이 가능한 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손길이 불가능한 집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딱 봐도 후자에 속하는 곳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수리하는 것보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더 싸게 든다 이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냐? 정말 그 정도야? 그러니까 당장 가서 해약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아. 그게 멀리 보면 남는 거다. 그리고 집을 살려면 먼저 이 형님하고 의논을 하던가. 쥐뿔도 모르는 놈이 멋대로 사고를 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창배의 말에 길수와 현민도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내 마음에도 짙은 먹장구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쪽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맞는 건가? 다들 안에 있어?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창배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소영아! 다들 여기 있어. 어서 들어와. 창배 말을 들은 소영이가 자풀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소영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뭐야? 사람이 안 살던 집이야? 무슨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 소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배가 거들고 나섰다. 집을 보면 더 놀랄 거다. 이윽고 소영이가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말없이 한참을 둘러보던 소영이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뭐 손 좀 보면 괜찮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소영이가 창배를 보며 말하자 창배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쩜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 가고 깨진 것만 조금 손보면 새집 되는 거지. 내가 또 그런 거 전문가 아니냐. 그래? 그럼 창배 내가 집수리는 알아서 하고 민수하고 길수는 저 큰 나무 세 그루만 남기고 몽땅 베어버려. 그리고 현민이는 장비 챙겨왔지? 그럼 아버지한테 말하고 챙겨왔지. 그럼 현민이 넌 대문부터 고쳐. 대문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다. 소영이 말에 현민이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어쩜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나도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고쳐놓을 테니까. 완벽하게 고치고 나서 내가 칠까지 다 해놓을게.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자. 소영이 한마디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잡초를 제거하고 집 밖 여기저기를 손보자 제법 집다운 면모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한낮의 열기가 점점 대지를 달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땀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들이밀며 창배가 말했다. 민수야, 음료수 좀 가지고 와봐. 목말라 죽겠다. 창배 말을 들은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 나도 서둘러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다. 내가 얼른 가서 사가지고 올게. 내 말에 창배의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다.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건 형님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챙겨와야 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세상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네. 너 우리 일당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내가 성질 같아선 그냥. 내가 미안하다며 음료수를 사러 가려 할 때 소영이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내가 갔다 올게. 소영이 말에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넌 계속 일이나 하라고. 내가 쉬엄쉬엄 갔다 올 테니까. 알았어. 소영이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창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영아, 난 오렌지 주스. 그런 창배를 보며 소영이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죽을래? 그냥 시켜 먹어. 소영이가 사라지자 창배의 불만이 또다시 터져나왔다.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겠다는데 왜 식혜를 먹으라는 거야? 창배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길수가 그것도 모르냐는 투로 말했다. 소영이가 다니는 회사가 식혜로 유명하거든. 정말? 그제서야 창배도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젠장, 이제부터 한동안 식혜만 먹고 살겠군. 처음 소영이가 생수공장에 취직했을 땐 그녀가 생수공장을 그만둘 때까지 모이면 물만 먹어야 했다. 그리고 빵, 라면, 치킨.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의 직장 생활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놈의 성깔머리 때문이었다. 한편 한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영이 눈엔 가게가 보이질 않았다. 무슨 동네가 구멍가게 하나 없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길가 모퉁이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보였다. 찾았다! 소영이는 반가운 마음에 가게를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다. 가까이에서 본 가게는 어릴 적 봤을 법한 그런 작고 낡은 가게였다. 와, 서울에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었네.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걸려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빛바랜 팜플렛이 보였다. 한여름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마치 이곳은 시간조차 비껴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정겨운 이 느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 손님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아있는 볼살이 토실토실한 인상 좋은 아주머니와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소영이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식혜를 찾는 중이었다. 그런데 가게 안이 워낙 작아서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의도치 않게 엿듣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나갔다고? 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웜에 내 평생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집에서 곱게 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네. 죽어서 나가던가 아니면 다 미쳐버렸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그 집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집들도 덩달아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더 이상한 건 밤 12시만 넘으면 꼭 그 집 근처에만 정전이 되자뇨. 그 일 때문에 한전에서도 숱하게 나왔고, 안 그런감? 맞아요, 할머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벼락을 맞았다나? 웜에 그게 말이 되는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 벼락은 무슨 얼어 죽을 벼락? 그게 다 궁핍한 변명이구먼. 맞아요. 저도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괜히 등골이 오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3년은 정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또 그렇구만. 그 미친 늙은이 죽고 나서 동네가 조용해진 것 같긴 해. 그러고 보면 귀신들도 사람이 살아야 해코지를 하는가 보네. 그 자리가 원래 터가 아주 세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거기가 연못자리인데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터라고 안 하나? 그래요? 얘기만 들어도 무섭네요. 얘기를 듣던 소영이가 음료수병을 내밀며 물었다. 할머니, 이 동네에 그런 데가 있어요? 와, 한번 구경하고 싶다. 소영이 말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못 써. 처녀가 그런 데 함부로 가면 귀신부터. 거기가 어딘데요? 알아야 피해 다니죠. 할머니는 식혜 5병을 검은 봉지에 담아주며 소영이에게 작은 목소리를 일러주었다. 내가 손녀딸 같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막 소문내고 다니면 안 돼.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알았지? 할머니 저 입 엄청 무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요. 잠시 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소영이의 두 눈이 놀란 토끼 마냥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은 봉지를 들고 뛰어가는 소영이의 모습이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다. 이런 멍청한 자식, 집을 사도 어디서 그런 집을... 소영이가 나가기가 무섭게 내 녀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그때까지 앉아서 땀을 닦고 있던 현민이가 문 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직도 소영이 걔 볼 때마다 주눅이 들더라. 창배 너는 안 그러냐? 현민이 말에 창배가 가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쁜 소영이한테 주눅은 무슨. 어릴 때 현민이 내가 좀 까불었냐? 내가 까불다가 소영이한테 하도 맞아서 그러지. 창배 말에 빈정이 상한 현민이 역시 내뱉듯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생긴 것만 계집이지 그 성깔에 어디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 시집을 가도 문제다. 누가 그 성깔머리를 맞춰줄 수 있겠어? 아마도 신혼 첫날 밤에 물씬 두들겨 맞고 달아나 버릴 가능성이 커. 안 그러냐? 현민이 말에 창배가 땅을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다. 너 이 자식! 소영이가 내 첫사랑인 걸 알면서 내 앞에서 소영이를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비록 지수하고 결혼은 했지만 아직도 내 첫사랑은 소영이란 말이야! 씩씩거리는 창배를 보며 현미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빈정거리며 말했다. 내가 잘 알지. 그 앞니 소영이한테 고백하던 날 소영이한테 맞아서 부러진 거잖아. 아마 그때 하도 맞아서 너 병원에 실려갔을걸? 현민이 말해 창배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감히
내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모독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싸우자! 창배 말에 현민도 지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이 영 어색했다. 더구나 두 사람이 그러던지 말던지 민수하고 길수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늘상 일어나는 일인 것 마냥. 바로 그때였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네 녀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튀어오르는 용술철 마냥 각자의 자리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때 소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민수야! 순간 모두는 뛰어가던 걸음을 멈춘 채 숨을 헐떡이고 있는 소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소영이가 큰일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부동산에 가자. 부동산에? 그래 임마, 이 집 중개한 부동산 말이야. 왜 그러는데? 너는 잔말 말고 빨리 앞장서기나 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앞장서지 않고 뭐해? 민수는 무슨 죄인인 양 이유도 모른 채 소영이의 손에 이끌려 부동산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부동산 탁자에 마주 앉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 알고 계셨죠? 소영이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부동산 사장은 무슨 소리냐며 딴청만 피우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산 집 말이에요. 소문난 흉가던데 그런 걸 속이면 어떡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린 절대 그 집을 사지 않았어요. 절대로. 소영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의 얼굴엔 이상할 정도로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소영이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동산 사장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사모님께서는 아직 계약서를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말씀하시지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던 소영이의 두 눈엔 강한 불신이 묻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예, 맞습니다, 사모님. 거기 특이사항에 분명히 적혀 있죠? 본인은 이 집에 관한 흉가나 폐가 따위의 소문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순간 소영이는 도끼 눈을 뜬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똑바로 말해. 너 정말 알고도 이런 집을 산 거야? 나는 무슨 죄인이라도 됐냐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똑바로 말 못해? 나는 출장을 나왔다가 작은 상가 화장실을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찮게 부동산 유리창에 붙어있는 작은 전단지 한 장을 보게 되었다. 정말 이런 집이 이 가격이란 말이야? 설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부동산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나를 본 부동산 사장님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하는 사장님의 얼굴엔 세월의 연륜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나는 어정쩡하게 손끝으로 유리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보고 왔는데요. 그 말을 들은 부동산 사장님의 눈빛이 빛난 건 순간이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막 붙인 건데 아무래도 손님한테 인연이 있나 봅니다. 정말 저런 집이 저런 가격에 나왔나요? 맞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말 헐값에 내놓은 거죠. 건물은 둘째치고 땅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시계를 한번 쳐다보던 부동산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좀... 3시밖에 안 됐는데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지 말고 내일 12시에 어떻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일을 기약하며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외근을 핑계로 부동산을 다시 찾았다. 마침 사장님은 통화 중이었고 나는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통화 내용은 어제 내가 본 집에 관한 것 같았다. 글쎄, 내일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니까요. 오늘 보여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니까 그러시네. 뭐라고요? 돈을 먼저 입금시키겠다고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무슨 돈을 보낸다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첫 비행기로 일찍 오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장이 반색하며 나를 반겼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괜찮습니다.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시죠. 부동산 사장님의 여유로운 말에 갑자기 내 마음이 급해졌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괜찮으시다면 집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부동산 사장님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럼 그럴까요? 부동산 사장님과 나는 전단지에 붙어있던 집 주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선 나의 심정은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들었다. 싼 것 같은데 싼 것 같지 않은 묘한 기분 때문이었다. 그런 표정을 읽은 부동산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보기엔 이래도 풀만 걷어내면 마당이 꽤나 넓답니다. 들어가 보시죠. 마당에 들어선 첫 느낌은 마치 마법의 숲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적막감 같은 묘한 기분이었다. 뭔가 평범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집도 한번 보시죠. 슬쩍 나를 한번 돌아본 부동산 사장은 따라오라는 말도 없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리고 안쪽 깊숙이 마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은 낡고 으스스한 건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순간 나는 한편의 공포영화를 볼 때 들었을 법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악담은 주먹이 금세 땀으로 흥건히 젖어들었다. 여긴가요? 나는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부동산 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내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부동산 사장이 말했다. 조금 낡긴 했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새 집 같아질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왠지 불신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그런 내 말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부동산 사장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지요? 조금만 손을 보면 원룸이 4개는 나올 겁니다. 그럼 월세만 따져도 그게 얼마입니까? 노후 걱정은 끝난 거죠. 그리고 2층에서 사장님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눈치를 살피던 사장이 아니면 1층을 통째로 전세를 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요즘 전세가 꽤 올랐거든요. 원룸 4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 마음이 흔들림과 동시에 머릿속이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물욕 때문이었을까? 좀 전까지 느꼈던 공포심은 이미 오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나는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아, 그렇겠군요. 그 뒤로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동산으로 돌아온 나는 분명히 들떠 있었다. 마치 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본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런 나를 만족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다 사인만 하면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인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뭐죠? 집이 3년이나 비어있다 보니 별의별 소문이 많습니다. 원래는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들어와 살기로 했었는데 3개월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3년이 흐르고 말았지요. 보시다시피 이젠 새를 놓기도 힘들어졌고 그냥 헐값이라도 처분하기로 결심한 거죠. 아, 그렇게 됐던 거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집이 오래 비어있다 보면 흉흉한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뭐 귀신이 나온다, 흉가다 하는 그런 소문 말이죠.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나는 허세라도 부리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소문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제 직업상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라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밑에 사인하시고 제가 말한 서류만 첨부하면 계약은 체결되는 겁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부동산 사장을 힐끗 쳐다보던 소영이가 갑자기 계약서를 찢어 발기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내가 소영이를 말리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둬! 나는 소영이를 말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부동산 사장님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소영이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님의 표정엔 별반 변화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나는 연신 사과를 했고 그런 나를 보며 부동산 사장님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죄송하기는요. 이리 해야 분이 풀리시겠다면 얼마든지 찢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럴까봐 제가 사본을 10여 장 더 복사해 놨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말을 하며 서랍에서 같은 종이를 여러 장 꺼내 또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철두철미했다. 천하의 소영이조차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부동산을 나서는 소영이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런 젠장, 그 영감탱이 사기성이 농후해. 처음부터 네가 어수룩해 보이니까 대놓고 덤벼든 게 분명해. 아니 넌 어쩌자고 그런 집을 산 거야. 딱 보면 모르겠어? 그래도 1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괜찮을 거야. 방이 4개는 나올걸? 내가 10년 동안 자취를 해봐서 아는데 원룸 4개면 대단한 거다 너. 내 말에 소영이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이 바보야. 저 큰 길 쪽에 있는 원룸하고 고시원도 남아도는 판에 이런 산 밑에 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 그리고 집을 개조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아유 답답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소영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소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소영이는 지금만큼이나 용감한 계집아이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